도계법의 8번째 테마가 행위제한의 특례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는 조금 안 나오는데 가끔 지문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좀 어려운 부분 하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 일단 행위제한의 특례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데서 행위제한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인데 기존에 있는 제한과 다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원칙이 있었고 예외가 있었는데 또 기존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볼 게 보면 도시계획설 같은 거로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십시오. 자, 도시계획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체육시설 같은 거, 체육시설, 뭐 학교, 관공서, 청사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시설 형태로 지을 때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배웠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같은 종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도시계획설 같은 공익적인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여기 용도 구역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용도 구역은 들어가지 않고 용도 지역 지구에서만 도시계획설을 건축할 때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도시계획설 같은 것들을 건축할 때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반대로 기술할 수 있으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높이 같은 것들을 완화해 줍니다. 자, 우리나라는 공법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좀 규제를 강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리모델링은 규제를 좀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생긴 조항인데 자, 우리 경관지구, 고도지구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용도지구예요. 자,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들어가면 건물의 층이라든가 건축물의 높이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데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 자, 이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건축물의 층 같은 규모를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이라면 경관지구에서 배웠던 높이라든가 규모 제한, 고도지구에서 배웠던 건물의 높이 제한 같은 경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꿉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것만 조심하시고 시험 문제는 출제된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지정 미세부는 우리 앞에서 본 거네요. 자, 우리가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토지는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적으로 큰 용도가 지정되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서는 세분까지 해야 되는데 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 자, 용도지역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미지정된 토지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안 돼 있고 관리도 아니고 농림, 자연이 안 돼 있을 때는 건축 제한 같은 건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리가 이제 그 또 뒤에 가보시면 도시지역에서 세분이 안 돼 있거나 관리지역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녹지지역과 보존관리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요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보신 겁니다. 우리 5번 테마에서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에서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좀 배웠고 예전에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자, 여기는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관리지역이고 여기는 자연환경 농림지역인데 여기 보면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미지정,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럼 용도지역이 도시관리, 농림, 자연으로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용도지역이 미지정 상태이다. 우리나라 토지 중에 미정 상태의 토지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자, 도시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자, 이 안에서 세분이 안 돼 있습니다. 세분. 도시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 돼 있다. 뭐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 3개 이런 식으로 세분이 돼야 되는데 도시지역은 정해져 있지만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녹지 중에 보존녹지로 관리지역에서도 세분이 안 돼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존관리지역이죠. 보시면 도시지역에서 미세분이면 보존녹지 행위 제한을 적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고 관리지역에서 미세분된 토지는 관리지역 토지 중 가장 규제가 센 보존관리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존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 같은 경우는 뭐 80% 이하 이런 거를 여기 미세분된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시지역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있는데, 자,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40조 적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도구역. 우리 도로 가장자리가 적도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적도구역이 일반 도로일 때는 뭐 5m 가장자리 직선거리, 고속도로일 때는
이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뭐 20m라는 접도구역이 있는데 우리 그 접도구역에는 가로수 같은 것들이 쭉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로 옆에 접도구역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이 건축물의 건축 같은 것들에 건축을 못합니다. 도로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안전 같은 걸 위해서 교통사고 나면 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 접도구역은 건축물의 건축을 못하지만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 같은 서울 도심지 안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종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접도구역 내라도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농지가 있을 때 도시지역도 농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40조 접도구역제도, 농지법 8조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거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예외고 일단 이 두 가지를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큰 느낌은 없고 그냥 도시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도로법 규정하고 농지법 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5번인데 자,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지에는 보통 이제 한 필지로 보고 한 필지에는 용도지역이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용도지역 2군데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면 보시면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자, 1000제곱미터라는 하나의 대지인데 가운데 점선을 경계로 해서 300제곱미터는 일종 일반 준주거 지역에 700 정도 이렇게 걸쳐 있는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한 필지 1000제곱미터면 전체가 준주거 지역이든 전체가 일종 일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자, 이 토지가 이 중간에 경계선 같은 경우를 가상으로 긋고 여기는 일반 주거 지역 쪽에 300이 들어가 있고 준주거 지역 쪽에 700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대지가 2군데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걸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 좀 전에 우리 상황 자체가 자, 지금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는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자, 가장 작은 부분이 330이라는 기준 면적보다 이하면 자,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을 숫자 계산을 해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고 자, 건축 제한 같은 건물의 종류 제한, 용도 제한은 가장 큰 용도 지역 제한을 적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전체가 뭐 1000제곱미터 전체 준주거 지역이면 좋은데 그럼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 준주거 지역 용적률로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준주거 지역에 700이 걸려 있고 자, 1000제곱미터 중에서 300은 일종 일반에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70%라고 계산하고 우리 옛날에 이제 외웠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55667이기 때문에 60% 정도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을 이런 모양으로 짓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었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짓더라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지을 때 하나의 대지가 2군데 용도 지역 걸쳤을 때 자, 여기서 이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보신 형태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렸을 때는 뭐 여기 일종 일반에 300, 준주거 지역에 700 건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어지면 요 중간에 경계선을 좀 넘어가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가중평균 건폐율 67%, 가중평균 용적률 410%, 그다음에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준주거 지역 쪽의 건축 제한으로 계산해서 전체 대지가 준주거 지역으로 놓고 이 건물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다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단 여기 원문을 보면 이 하나의 대지가 2군데 걸치면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 이하면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도율로 계산을 하고 건축 제한은 계산이 아니라 건물의 종류를 따지기 때문에 가장 큰 용도 지역을 적용한다. 자, 이 그림에서 자, 가중평균 건폐율 67%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간단한 계산입니다. 자, 일단 준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70이고 일종 일반은 6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가 이 앞에 1000분의 700이 뭔가요? 자, 이게 가중평균을 낼 때 계산하는 하나의 이게 자료인데 1000제곱미터 중에서 준주거 지역 중에 700이 걸려 있으니까 면적 비율이 1000분의 700 곱하기 준주거 지역 건폐율 70%에서 가로로 묶고 더하기
자, 이거 지금 1000분의 300은 뭔가요?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1000제곱미터 중에서 300이 들어가 있으니까 1000분의 300, 0.3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곱하기 60%가 일종 일반의 건폐율 계산해보면 7749니까 49%하고 3618 해가지고 18% 계산하면 67%가 나옵니다. 가중평균 건폐율 67%가 나오면 아까 이 그림으로 가서 자, 건물을 지을 때 여기 1000제곱미터 전체 대지에서 가중평균 건폐 67%가 나왔기 때문에 670이라는 건축 면적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1층 670, 2층 670 이런 식으로 해서 3층, 4층 이렇게 5층씩 올라가면서 자, 가중평균의 용적률은 어떻게 나오나요? 410%가 나왔는데 아까 다시 이 그림으로 가셔가지고 자, 가중평균 건폐율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계산하는 원리는 이거였었습니다. 자, 걸치면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일 때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의 용적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이 300 부분이 이 두 부분 중에서 가장 작고 얘가 300이 330보다 이하이므로 가중평균 건폐율을 낸 겁니다. 그럼 가중평균 용적률도 똑같은 가중치를 주고 자, 숫자만 용적률로 바꾸는 겁니다. 자,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500% 이하, 일종 일반은 200% 이하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자, 1000분의 700 곱하기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 그 다음에 1000분의 300 해가지고 가중평균 용적률 계산하기 위해서 용적률이 200%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410%가 나옵니다. 410%라는 얘기는 뭔가요? 아까 다시 그림으로 가셔가지고 자, 670, 670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여기가 전체 건물 연면적이 뭐 다른 조건은 따로 없고 뭐 주차장 같은 거 없으니까 여기가 670해서 이렇게 5개, 6개를 올리고 추가적으로 80을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4100이 나옵니다. 자, 가중평균의 용적률이 410%니까 이 1000제곱미터 중에서 이 410% 지으면 4100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670, 67%이기 때문에 가중평균의 용적률은 410%로 해가지고 670으로 해가지고 6개 층을 올리고 추가적으로 80을 더 지으면 이게 4100으로 꽉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건축 제한은 자, 거기가 건축 제한은 이거죠. 330 이하인 부분일 때는 건축물의 종류를 따지는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 지역을 적용한다. 그래서 전체 대지가 준주거 지역으로 모두 가정을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그 사이즈 같은 거를 건축 면적, 연면적 같은 거 계산해서 올리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전체가 준주거 지역이라고 놓고 준주거 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자, 엄격히 얘기하면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만 여기를 전체 건물을 준주거 지역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일 때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 지역을 적용해서 건물을 건축한다. 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에 걸려있는 토지일 때는,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기준이 660으로 바뀌는 건데, 이 경우는 뭐냐면, 자, 요 그림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변에 요 분홍색 대지가 있는데, 이것도 위에서 본 겁니다. 자, 근데 여기 600이고 400이니까 이것도 1000제곱미터 대지인데, 자, 이것도 요 경계선을 경계로 해서 일반 상업에 400, 준주거 지역에 600이 걸려 있네요. 그럴 때는 아까 보십시오.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과 비교해가지고 33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반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자, 도로 옆에가 상업지역이고 뒤에가 주거지역 이런 형태로 걸쳐있는 토지일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비교할 때 660으로 비교합니다. 다시 한번 도로 나오고 도로 옆에가 상업지역이고 뒤에가 주거지역 이런 형태로 1000제곱미터 대지가 있었을 때는 여기를 비교할 때 자, 일반 상업지역이 가장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400을 330이랑 비교하지 말고 660이랑 비교해서 도로변의 일반 상업지역 가장 작은 부분이 660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 가장 큰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앞에 그 원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하나의 대지가 자, 두 군데 용도지역에 걸치면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이랑 비교해가지고 아까 이 그림처럼 330 이하라는 면적이 나오면 가중평균의 건폐율, 가중평균의 용적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지역, 도로변에 T 모양으로 상업지역, 도로 옆에가 상업지역 같은 거로 표시가 된 그림이 나오면 가장 작은 부분을
660이랑 비교해서 660보다 이하인 부분이면 자,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 도로변에 도로 따라서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에 걸려있는 그런 토지라면 이 상업지역 같은 부분이 660 이하랑 비교해서 가장 작은 부분이 상업지역이니까 660 이하면 가중평균 같은 거 건폐율, 가중평균의 용적률 계산하고 가장 큰 용도지역 이 건축제한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이게 330보다 더 큰 경우 660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반대로 해석할 줄도 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체 대지가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다. 2000제곱미터고 여기가 만약에 일반 상업지역에 속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800, 준주거 지역에 속하는 부분이 뭐 1200 그러면 가장 작은 부분이 660보다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두 배로 늘려가지고 만약에 전체 대지가 2000이고 준주거 지역 쪽에 1200, 일반 상업지역에 800 걸려있을 때는 이 일반 상업지역 부분이 660보다 크면 가중평균 건폐율을 계산하지 말고 그때는 각각입니다. 각각. 건물을 계셨을 때 각각으로 규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로 준주거 지역이면 준주거 지역 건폐율 용적률로 각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이라는 건 이걸 반대로 해석했을 때 나오는 해석인데 일단은 660보다 이하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기존의 문제가 기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 그림은 330 이하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오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는 그때는 각각의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 지역이 330보다 이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을 때는 무조건 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녹지 지역이 400이고 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600입니다. 그럼 1000제곱미터라는 대지가 있어서 아까처럼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녹지 지역이 나오면 무조건 각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각각. 그래서 녹지 지역 자체가 자, 이렇게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녹지 지역이 나오면 각각으로 규제한다. 자, 여기 보십시오. 3종 일반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300, 자연 녹지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각각으로 만약에 이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연 녹지에 400, 3종 일반에 600이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하나의 대지가 있습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분홍색 부분은 자연 녹지에서 위치에서 세워지고 이 파란색 부분은 3종 일반에 세워집니다. 아까 제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 이하라는 거 이거 따지지 마시고 여기 뭐 그냥 우리가 각각입니다.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일 때는 각각이니까 여기 이쪽 분홍색 부분의 건물은 건폐율 20% 그래서 400제곱미터에서 건폐율 20% 적용하면 80으로 건축 면적을 내고 용적률은 100%이기 때문에 이 대지 면적 400에서 100% 400까지만 연면적이 올라갑니다. 여기 80으로 해가지고 5칸 올리면 400이 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이 파란색 부분은 이 하늘색 부분은 자 보시면 대지가 600입니다. 600이고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 300으로 해서 용적률은 300%이기 때문에 638 해가지고 연면적은 18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도 각각이죠. 자, 녹지 지역이 하나 껴있을 때는 면적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각각으로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요 대지에서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그냥 각각의 그 건축물이 세워지는 부분 각각의 용도지역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쳤을 때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이 다 적용되는 건데 일단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는 센 거예요. 굉장히 셉니다. 규제가. 그래서 이게 건물의 일부만 걸쳐 있더라도 규제가 전체로 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세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일부라도 걸려 있으면 건물 대지 모두 다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회색 부분이 대지고 검은색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가상의 고도지구가 자, 여기 왼쪽 부분만 고도지구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고도지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도지구 걸려있는 부분이 이쪽 여기 부분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일단 방화지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건축물을 세웠는데 고도지구 같은데 이렇게 일부가 걸려 있으면 건물 전체와
이 대지 전체가 다 고도지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건축물이 살짝이라도 고도지구에 걸려 있으면 걸려 있는 부분 따지지 않고 건물 대지 전부가 영향을 받아서 고도지구 규정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화지구는 약간 좀 덜 센 놈이에요. 자, 방화지구가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자, 건축물 대지 전부가 아니라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규정이 적용된다. 건물 전부만. 그리고 방화지구하고 방화지구 아닌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는 이 방화지구 전체로 규제가 퍼지는 것을 예외로 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자, 이렇게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오른쪽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방화지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화지구는 대지 전체로 퍼지질 않고 건물 전체 쪽으로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 부분하고 방화지구 아닌 부분을 방화벽으로 경계를 하면 건물 전체로 퍼지는 걸 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결론은 보세요. 자, 만약에 건물을 지었는데 재수없게 고도지구에도 일부 걸려있고 이쪽 부분이 방화지구에도 일부 걸려있을 때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고도지구에 건물 전체가 일부라도 이렇게 걸려있으면 건물 전체가 고도지구, 대지 전체도 여기까지만 고도지구가 아니라 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전부가 자, 고도지구고 대지 전부도 고도지구고 방화지구는 자, 요만큼 부분이 지금 방화지구에 걸려있을 때는 건물이 고도지구에다 방화지구까지 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가 방화지구 규정이 퍼진다. 건물 전체가 방화지구가 고도지구랑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지 전체가 방화지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행위제한 특례는 보셨고 최근엔 이 부분이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